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 총생산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경제 규모를 나라별로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새로운 물건을, 그거 생산해낸 물건들을 값어치를 줘서 다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얼마치의 생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어. 국내 총생산은 이제 조건이 5개 정도의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정 기간. 이 일정 기간은 기본적으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새롭게 생산해낸 물건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그 가격을 합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1년 동안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자면 중고 제품은 불가능하다. 중고 제품은 거래에서 중고 제품이 거래되는 금액은 이 GDP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그 한 나라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 한 나라 안에서라는 뜻은 국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경.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도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경.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아니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국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국적은 따지지 않고 그 나라 안에 영토 안에서만 생산된 것을 포함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지금 그 연봉을 받고 뛰고 있잖아요. 그거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영국 GDP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된다. 자,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가치만 포함이 된다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왼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글이. 자, 의자가 10,000원짜리예요. 자, 의자가 10,000원짜리인데 의자를 생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뭐 나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이제 나무와 목재, 요게 이제 걸쳐서 뭐가 된다? 이제 의자가 된다. 이제 나무의 원가가 2,000원, 목재의 원가가 3,000원, 이런 것도 생산이 되겠죠. 근데 2,000원, 3,000원 이 금액은 최종 생산물이 아니고 의자가 되기 위한 중간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 재료들의 가격은 포함이 되지 않고 의자의 10,000원만, 최종 생산물이 되는 이 10,000원만 GDP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격만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트 가서 이제 물건 살 때 나와 있는 그 소비자 가격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GDP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측정이 된다 되어 있죠? 그 말은 즉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는 것들은 GDP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격이 이제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GDP의 가격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 안 하시고 집에서 어머님이 집안일 하시는 분들 있죠. 집안일의 가치,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야지만 GDP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GDP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좀 광범위한 경제 지표예요. 그래서 GDP는 나라별로 비교해 봤을 때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가, 생산 가능 정도를 파악해 주는 지표가 GDP, 국내 총생산 지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럼 이러한 국내 총생산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한번 볼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측정한다 돼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뭐가 될 수 없다? GDP가 될 수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집안일이나 봉사활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GDP가 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은 알 수 있죠. 국가의 경제 성장, 경제 정도는 지표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경제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글을 보시면 국내 총생산과 삶의 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총생산은 말 그대로 물질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적 요소. 자, 여기 보시면 물질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인간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이든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단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이런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개발지수 HDI 이런 지표를 또 활용하고 있는데, 꼭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GDP가 높다고 해서 GDP가 엄청 높은 나라더라도 전쟁이 많거나 빈부격차가 심하거나 이러면 이제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생산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와 빈부격차 정도는 알 수가 없다. 그럼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나라의 총합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총합, 경제 총합만 알 수 있지 개개인별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개별차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분배가 잘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육아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될까라고 되어 있네요. 육아활동은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하면 당연히 국내 총생산에서는 제외되겠지만, 만약에 육아 도우미를 돈을 들이고 이용하는 아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국내 총생산의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경제 성장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는 끼칠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전에 봤듯이 경제 성장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규모가 점점 증가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점점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은 수출을 하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작년보다 올해 생산이 적어서 수출을 많이 못했다, 또는 생산을 많이 못했다, 이럴 경우는 경제 성장이 안 된 거죠. 자,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게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공업화를 했고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룬 나라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문제점이 뭐였어? GDP의 문제점이 한 명 한 명당의 행복 지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였죠. 또는 경제에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은 어떤 거다? 가격이다. 이 가격, 우리나라가 총 생산하는 1년 동안의 가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수로 나누게 되면 한 명당 평균적인 연봉이나 소득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1인당 GDP라 불러요. 자, 국내 총생산의 그 가격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당 연봉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1인당 1년 동안 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연봉을 알 수가 있죠. 통상 1인당 GDP가 뭐 한 3만 달러 이상 또 4만 달러 이상 되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알 수가 있다. 근데 개개인의 정확한 수준은 알 수가 없죠.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평균적인 소득, 연봉만 알 수 있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다른,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연봉이. 그걸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 자, 이게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70년대와 지금 현재 2023년의 대한민국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졌죠, 당연히.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 옛날에는 없던 컴퓨터도 생기고, 맞죠? 지금 뭐 스마트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죠. 자, 그리고 문화, 교육, 의료 수준이 모두 향상이 된 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경제 성장이 되면 이런 측면에서 발달하겠죠. K-팝도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의료 시설도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 그래서 통상 무슨 쪽으로 좋아진다? 물질적으로는 되게 좋아진다. 자,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은 곧 개발이에요. 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파헤쳤죠. 그래서 자원이 엄청나게 고갈되고 있고, 그 자원의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또 작년부터 좀 시작됐던 게 기후변화잖아요, 맞죠? 이 기후변화에 여러분 후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옛날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여가 생활이 부족해진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쉬는 시간도 더 중요해지는 게 최근의 삶이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주말이 있고 오후가 있는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세 번째, 경제성장 좋습니다. 경제성장을 했는데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무슨 격차 커진다. 빈부 격차 커지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한 나라들이 이런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가 현재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도 좀 커질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70년대부터 무슨화가 제대로 시작돼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급속도로 무슨화를 이루었다? 산업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생활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경제 성장하면 국민 소득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늘어난 소득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물질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전년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 요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백분율로 표현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GDP 빼기 전년도, 요걸로 비교해서 그거를 백분율로 구하면 나오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작년 또는 기준년도 대비 올해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해보면, 자, 2022년이 우리나라가 GDP가 100이라고 해볼까요? 뭐 100이라고 해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2023년의 GDP가 102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102에서 100을 빼고 기준 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데이지로 바꾸겠죠. 백분율로. 그래서 정답이 2%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학교에서 알려주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까지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첫 번째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왔는지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추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3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에 3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 2015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1조 4천억이죠. 지금 뭐 배로 따지면 거의 400배가 넘었어요. 맞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큰 규모로 뭐 했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가져온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다. 좀 단점도 존재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5-1단원 GDP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